그래서 실시간 방송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경남대학에서는 뭘 못했냐면은 제가 현대사를 다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 현대사 파트를 하는 좀 쉬우니까 이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34회부터 45회까지 제가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 중에 그 다른 대학에서 혹시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른 처음 예를 들어 처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질문을 언제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학생들한테 다 가르쳐 주도록 할 테니까, 학생들 괜히 또 처음 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창원 사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하게 됩니다. 어, 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장의 곰팡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어, 그래도 제가 누구 들어와 있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간단하게 들어오시면 저 누구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도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제가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한 8분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입을 해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는 학생, 이렇게 뭐야, 채팅을 할 수 있는 학생도 있지만, 안 되는 학생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27일인데요. 오늘 수업은 1교시에 그 6.25 전쟁하고 그 이승만 정부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정희의 이제 군부 시절하고 박정희 정부 수립, 이렇게 두 파트를 제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죠, 학생들. 그래서 지금 막 뭐 긴장하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이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고급일 때보다 지급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아직 난이도 조절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반드시 좀 그 뭐지, 시험 자격증을 따려면 반드시 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업 방식은 경남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그쪽 클래스의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경남대학교 수업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책 우리 하고 있었죠. 이거 모르는 파트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이중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2부 6.25 전쟁. 이거는 저희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자, 제2차 세계대전, 자, 국제정세를 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의 양분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냉전체제라고 하는데요. 냉전체제는 보통 1948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렇게 냉전체제가 진행이 되고, 이때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중국, 북한, 동유럽 이런 국가들이 이제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됐었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48년부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해요. 이 트루먼 독트린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부터 소련을 봐주지 않겠다. 이제 공산화를 막겠다. 뭐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건 시험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국가에 대해서 무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샬 플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화. 이때 당시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이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공산당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당에는 장제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요 인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인물이 붙었는데 이 마오쩌둥이 한번 크게 졌는데 이 장제스가 끝까지 이 사람을 없앴어야 되는데 좀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마오쩌둥이 이걸 회복해서 다시 국민당을 공격하는데 이때 당시에 국민당이 엄청난 비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국민들한테 이제 민심을 잃고 심지어는 미국도 이 국민당은 안 되는 당이다. 이렇게 비리가 많아서 안 된다 해서 미국까지 이제 국민당 지원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음, 거부하면서 결국은 이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뭐가 에러가 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건 지울게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작이 미숙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이때 철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를 이제 그 담당을 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이때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게 중요하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에치슨 라인.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음, 음. 자, 그럼 에치슨 라인 좀 볼게요. 에치슨 라인에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은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거 요 라인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요 밑에 지역을 이제 미국이 지키겠다고 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라인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방어선에서 한반도가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하고 격경사로 같이 이 발표를 두 개를 하게 되면서 북한이 미국이 철수했으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러 오지 않겠지 하면서 이제 북한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그 북한이 관심을 북한의 공격을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남한의 정세 볼게요. 자, 남한의 정세. 이때 당시에 실업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좌익 세력의 저항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좌익 세력의 저항이 누가 있었냐면은 제주도 4.3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연장선이었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요렇게 사건이 계속 이승만 정부가 세워줘서도 이어졌어요. 특히 제주도 4.3 사건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문에 아직 이승만 정부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승만 정부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지도 않았지만은 실업까지 높으니까 이 국민들의 인심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이승만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해서 계속 북한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북진 통일을 주장했는데,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그 미국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의주에서 저녁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 자체가 북한을 공격하겠다, 북한을 자극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을 자극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한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북한을 자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총선 패배가 아주 컸는데 이게 바로 정치적 위기인데요. 이게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자기가 욕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대통령직을 내놔야 되거든.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왜
이 총선이 뭐예요? 총선이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근데 총선이 진 게 왜 본인의 정치적 위기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총선이 본인에게 정치적 위기일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정치적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대통령 간선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통령 간선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편이 아니면 결국은 정치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제 북한은 어떻게 돼 있냐? 북한은 이때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중공업들이 대다수가 북쪽에 있었고, 또한 소련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북한이 우리보다 몇 배를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고, 더군다나 소련의 군사적 지원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그리고 한국에 미국이 철수했다는 얘기까지 같이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은 남한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6.25 전쟁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북한이 불법으로 남침을 해왔다. 그래서 남쪽을 침략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그 서울이 함락이 되고,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본인은 이때 당시에 대전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대전을 가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학생도 있는데, 여기 군사학부 학생들도 수업을 듣고 있어서 약간 군사학으로 수업을 하면, 이때다 이전에 이미 우리끼리 몇 번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몇 번 싸우고 있었고, 심지어는 특히 개성 일대에서 엄청 많이 싸웠는데, 잠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6.25 전쟁 전에는 개성이 우리 땅이었어요. 강릉 속초가 북한 땅이었고, 근데 이 개성 일대에서 한 600번의 전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00번의 전투라는 건 소규모 전투가 있었고, 이렇게 대규모 전투가 온 거는 바로 6.25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유명한 일화가, 이제 본인이 대전 가려고 했는데 잠드는 바람에 이 기차 운전하시는 분한테 여기 세우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이 대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대구까지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북한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본인은 이제 계속 후퇴를 해서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부산까지 오게 되면서 부산이 임시 수도로 이제 설정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형성된 게, 자, 요거 별표 시험에 나옵니다.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 방어선이 이때 형성이 되는데, 이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 낙동강 방어선이 우리 마산에서도 좀 가까운 데 있는데, 지금 어디냐면 그 진동에 가면은 그 운전면허 학원 있잖아요. 그쪽 일대 이쪽 일대부터 뭐 경남대학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낙동강에서 주요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잠깐 군사학으로 얘기를 하면, 서울이 함락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뒤로 후퇴를 하자, 당시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이때 당시 조시 스미스라는 부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대전에서 한번 싸우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완전히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더가 부산에 상륙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공고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여기 시험에 나오죠. 이 상황을 반전시킨 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이 영화로도 나왔죠. 인천 상륙 작전.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실시하고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탈환하게 되는데요. 이 서울을 탈환했을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고민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고민이 많았냐? 이거를 북한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약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국군이 먼저 진격을 해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우리 국군이 먼저 38도선을 돌파했다 해서 이날을 뭐라고 하냐면, 이날을 국군의 날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군의 날로 설정을 했는데, 일단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은, 이때 당시에 미군이 상륙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한테 요 시기에 그 군 작전 지휘권을 넘겨줘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는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 군사 작전권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일단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엄청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미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미군이 어떤 상황이, 이제 북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때 당시에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 작전권을 넘겨줬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걸 갖고 이승만 대통령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우리나라 군인들이 대다수가, 이 군인들이 독립군 반, 그다음에 친일 출신의 군인들 반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단합도 잘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승만 정부가 이제 미군한테 넘겨주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 작전권을 미군한테 넘겨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 미군 말을 또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군이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때 당시에 군인들은 다 대한제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은 그 말이 법유로 생각해요. 아직도 조선시대의 그 문화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군한테 보고도 안 하고 38도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군이 급작스럽게 따라오는데, 이제 여기서 또 설명을 하면, 미국은 왜 안 따라가려고 했을까? 이 소련하고 중공군이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맞았죠. 실제로 38도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 요동에 주둔하고 있던 이제 중공군 50만 정도가 이때 각계 전투 흩어져 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중공군이 왜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냐면은, 이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여러 번 만나면서 38도선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마오쩌둥은 그 중국을 통일하고 바로 요 일대에다가 군사를 배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공군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여기 이것도 8번 줄, 자 여기 잠시만요.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빼고 6번 줄, 그 다음에 8번 줄. 자,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군한테 포위를 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쯤 도착했는데 중공군은 막 이쪽에, 우리는 여기에 와 있었는데 중공군은 요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후퇴하게 됩니다. 그 후퇴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 흥남철수하고 일사후퇴, 이렇게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군 부사관 시험 및 군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전투가 너무나 유명해요. 장진호 전투. 그리고 이번에 그 군인 면접 볼 때도 이게 나왔대요. 그래서 학생들 장진호 전투가 뭐냐면,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요 지역에서 이때 당시에 흥남으로 철수하는 거예요. 이 흥남으로 철수하는데 이 장진호라는 호수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호수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피난민들도 엄청 모여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 피난민을 데리고 흥남까지 철수하는데, 이 장진호 전투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중공군한테 이긴 전투예요. 처음에 중공군을 만났을 때는 총을 쏘면서 진격을 해오는데, 얘네들은 총을 쏴도 얘네들이 죽지를 않아. 왜? 너무 인원수가 많으니까. 총을 하나에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또 밤에 진격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찰도 안 돼. 밤에 진격해오니까 탱크도 못 써. 그리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메가더가 여기 요 일대에다가 원자탄을 터트리고 여기도 터트리려고 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 원자탄의 파워가 그 얼마 전에 발표된 걸 보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보다 파워가 한 4배가 세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우리나라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좀 아마 슬픈 시간이 전개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지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흥남철수. 이거는 영화 여기에 나왔었죠. 영화 국제시장에 영화 국제시장에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흥남에서 배를 타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가 모두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일사후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모두 철수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 중에 요거 순서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일사후퇴를 하면서 이제 서울이 이제 함락이 되죠. 다시 이제 북한한테 서울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사후퇴가 요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흥남철수도 하고 일사후퇴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할게요. 흥남철수를 좀 얘기를 하면 흥남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당시 피난민을 태워서 갔고 1차 후퇴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했는데 물론 피난민도 데리고 가긴 했지만 요새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흥남철수. 아마 국제시장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양민 학살 사건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재탈환하고 휴전회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잠깐 좀 요거를 좀 군사학 듣는 학생도 있으니까 휴전회담이 이제 오래 걸린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군사 분계선 문제. 그러니까 38도선으로 할 거냐, 지금 현재 군사 분계선으로 해서 나라를 나누어서 휴전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주둔군 철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휴전 회담이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포로 교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로는 2,000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로는 이때 당시에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북한군 포로를 많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 숫자가 약 2만 명. 근데 그 중공군하고 이제 중공군이 우리 유엔군하고 국군을 잡고 있는 포로가 2,000명. 이 포로를 교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100대 100으로 교환하면 우리 입장에서 손해인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2만 명을 다 보내야 되잖아. 근데 저쪽에서는 2,000명을 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2,000명씩 바꾸자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100대 100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공군 포로와 북한군 포로 2만 명 중에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휴전회담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포로 교환 문제와 대표적으로 관련 있는 동네가 바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한번 거제도 포로 수용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죠. 여기가. 근데 가서 실제로 가면 볼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고 가면 볼 게 없어요. 실제로 가면. 근데 이 포로가 숫자가 얼마 명이었고 왜 여기에 있었는지 얘기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 포로가 2만 명이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제네바 협정 때 이 포로에 대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생체 실험, 소련군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벌판에다가 나무 자르게 하는 거,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포로도 사람이다. 삼시세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의를 본 게 제네바 협정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제네바 협정을 맺을 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다시 전쟁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협정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여기에 있는 포로 2만 명을 삼시세끼 먹으려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갖고 이때 엄청나게 힘들어 했죠. 미국이. 얘네들 얘네들 다 먹여 살린다고. 그래서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혹시나 놀러 가시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멍게 비빔밥집이 있어요. 이 집일 거야 아마. 요 집.
요집 맞다, 요집. 요집 한번 가보세요. 여기 몇 번이나 뉴스, 그 뭐지? 나온 집이에요. 여기가 뭐 요런 식으로 줘요. 나는 한 3번인가 먹어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음, 자, 요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25 영화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많이 기억을 하시나요? 저는 6.25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6.25 영화 중에. 저는 이 영화 보셨어요? 고지전. 음. 저는 6.25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6.25 영화 중에. 당시 전반적인 군인 상황과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휴전한다는 얘기만 하고 2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고지쟁타전이 이루어지는데, 혹시나 시험 문제에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철이 삼각지대. 철원 그 일대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발췌결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휴전회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지금부터 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자세히 설명해 보면, 자, 쳐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밀렸어요. 다시 요 위로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요. 이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다? 인천 상륙작전이야. 그 끝까지 올라갔어. 중국군한테 밀렸어. 그래서 밀려서 여기까지 밀려요. 밀렸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해서 이 과정만 1년이고, 여기 보면 휴전선에서만 싸운 게 2년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이 총 3년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회담만 2년 하는 동안 여기에서 계속 싸운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고지쟁창전을 하면서 계속된 소비, 인력 소비만 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별표 19번 방공포로 석방,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배경 볼게요. 배경. 이승만은 끝까지 휴전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승만이 휴전을 반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승만의 당시 그 이승만의 그 회담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읽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일본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지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추가로 얘기를 하면, 일본이 이때 경제 성장을 하게 돼요. 6.25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이 다시 커지면 또 쳐들어온다는 이런 불안감.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미국이 우리가 에치슨 라인, 주한미군 철수, 지금까지 하는 행보, 특히 그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로 바뀌는데, 이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지휘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기 유럽 쪽에서 지휘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싸운 사람은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싸운 사람은 메가더,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공약으로 6.25 전쟁을 중단시키겠다는 게 공약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는 건 좋으나, 끝나더라도 미국이 어떻게 됐든 한반도에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맺은 조약이, 이게 그 유명한 별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국군 증강 경제 지원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휴전 과정에서 포로 송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이승만이 이용했다. 그러니까 포로들 중에 안 가려는 포로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 때문에 지금 휴전이 안 되니까 53년 유엔의 동의 없이, 이 할아버지가 대단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유엔의 동의 없이 포로들을 다 석방시켜 줍니다. 27,000명.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놀란 거야. 이게 이 휴전 하려면 이 포로가 있어야 되는데 포로가 없어졌지. 미국 북한하고 소련은 이 포로들 교환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동안 끌었는데, 우리 포로들이 없어졌으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지. 그래서 27,000명이 이때 당시에 석방이 됩니다. 그러자 이에 소련과 중국, 북한은 휴전회담을 중단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학과식으로 수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휴전이 이루어지니까 방공포로 휴전한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그 미국한테 얘기를 한 거야. 첫 번째, 상호 방위조약. 너와 나는 서로 지켜주자는 방위조약과 우리 국군 좀 늘려주고 경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미국이 당황스러운 거야. 이 도대체 거지 나라의 할아버지가 이 미친 제안을 하니까 처음에 거절을 했어. 거절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열받아서 뭐 했다고?
방공포로를 석방시킨 거야. 그러니까 방공포로를 석방시키니까 이제 미국이 당황을 해. 왜? 휴전 협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휴전 협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이승만 보고 뭘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걸 해달라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때 당시 해줄까 말까 하다가 또 안 한다 했어. 그러자 이제 이승만이 열받아가지고 뭘 하냐면 국군을 진격시켜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상한 거야. 국군 지휘권이 나한테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이상한 거야. 국군 지휘권이 분명히 미국에게 있는데 왜 이 나라는 내 명령을 안 듣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들어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휴전하고 이제 조약을 맺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 자, 일단 볼게. 이거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그냥 뭐 대충 아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있었어.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양쪽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은 자동 개입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 한 대만 맞아도 네가 와서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거만 빼줘. 제발 그것만 빼줘 해가지고 막 삭삭 빌어가지고 이제 그것만 빠지고 이제 뭐 약간 좀 외교적으로 도와준다든가 그런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이 조약의 그 유효가. 그래서 한번 일화가 있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 무역을 활발히 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왔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요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이거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피로 쓴 조약이다. 이 말을 딱 한마디 했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6.25 때 너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약이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안 떠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약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대로 좀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대로 보면 요 순서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잠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혹시 다른 데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문제를 좀 띄우려고요. 음, 여기 있네요. 이거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겠어요? 잠시만 좀 제가 기다릴게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음, 지금 보면 지금 낙동강 방어선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상황에 들어갈 건 요거죠. 요거 니은 디귿.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이 방공포로 석방한 다음에 이제 휴전이 조인되는 거예요. 알겠죠? 휴전이 조인되고 방공포로 석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6.25 전쟁을 일단 다 했습니다. 잠시 방송을 끊고요. 쉬었다가 지금 40분인데요. 45